편집하는 건 알았어. 윤선생님 달라지면 아이의 영어 공부가 달라집니다. 왜 안 하는 아이가 신선생하고. 자, 이제 시작합시다. 알수 되겠지. 저 이거 하지. 그치. 준비된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이 몇 번째죠, 이제? 제 5회죠? 네. 5회. 네. 오늘의 제목은요, 청소년들 우울증이에요. 근데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말씀을 했는데, 청소년들은 아무도 안 하고 어른들만 지금 하고 계시고 이제 자라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관심이 지대하게 많으신 어른들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청소년 우울증이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왜 성인들 우울증이 있잖아요. 이 성인들 우울증이 이 대부분 청소년 때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청소년 우울증인 경우에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그 증상이 성인까지 이제 연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 뭐 조카나 자제분들이나 손주분들도 있겠지만 좀 관심 있게 제 말씀을 듣고 관심 있게 보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무거운 이야기이긴 한데 청소년들의 사망 1위가 뭔지 아세요? 청소년들의 사망 1위. 자살 아니에요? 자살이에요. 예. 심각하죠. 그런데 이 청소년 중에서 한 20% 정도가 20% 정도 청소년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자살을 하고 싶은 그런 이 충동이 있었다고 그런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 청소년들의 한 50% 정도가 우울증을 겪어본 적 있거나 우울증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죠? 교실의 반 정도 아이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또 그 교실에 5명 중에 1명 정도는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죽고 싶은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저는 이 통계치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 사실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 제가 아이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말로만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엄마가 이제 딸에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딸이 그렇게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더래요. 근데 처음에는 원래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갔는데 그 말을 자꾸 그냥 죽고 싶다 그런 말을 이제 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말이 덜컥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야? 하고 이제 이렇게 심각하게 물어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딸아이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고통받지 않고 죽을 것인가 그런 사이트가 있답니다. 그런데 가서 어떻게 하면 좀 멋있게 좀 이렇게 고통받지 않게 죽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제 하면 좋을까 하고 상담을 하러 왔던 그런 엄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과 같이 굉장히 요즘에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왜 이럴까? 그 제목이 이유가 있다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이거를 우리 대책을 세워서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선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아셔야 돼요. 청소년들은 우리 전부 다 청소년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성인이 된 거 아닙니까?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우울증 시절 기억 못한다고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린이에서 청소년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육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뭐 2차 성징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독립적인 어떤 그런 이 부모로부터 이렇게 독립적인 사고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독립심도 이제 발달하게 되고, 그런데 그 몸이 커가는 그 속도에 비해서 이 마음이 크는 속도는 좀 더딘 경향이 있어요. 그죠? 어떤 애들은 애늙은이 같이 마음이 먼저 크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몸이 크는 속도에 비해서 마음이 크는 속도가 더디죠.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하고, 그래서 감정과 이성이 굉장히 그렇게 상박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것을 붙잡아줄 수 있는 이성은 좀 덜 발달되고, 이런 시기가 청소년 시기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란 말이죠. 격동의 시기죠. 그런데 그 시기에 입시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입시.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 사회에서는 학교를 가지 못하면 그러면은 거의 무용지물과 같은. 그래서 이제 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가야 되고. 특히 이제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특수중학교, 특수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 격변기인 청소년 시기에 입시라고 하는 그런 그 가혹한 환경, 또 대한민국이 굉장히 가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혹하냐면, 어떤 학교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어떤 학교는 성적 순으로 자리를 안 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이상한 학교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도대체 아이를 어떤 목적으로 키우는 건지, 그 교육자 아닙니까? 그죠? 몇몇 학교가 있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을 성적 순으로 안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성적 이상이 되지 않으면 도서관을 이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넌 성적이 안 좋으니까 도서관도 이용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특히 청소년 시기는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시기예요.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꺾여지게 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면 아이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몸이 많이 크고 또 격동의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 그런 부분을 위로해주고 같이 보듬어주고 같이 해야 될 시기인데, 아이들을 입시 전쟁에 소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이 대한민국의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그게 뭐 OECD에서는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오명을 쓰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굉장히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특히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를 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꿀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그런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목표와 목적을 좀 뚜렷하게 제시해 주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아무 목적의식 없이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이들은 사실은 내가 앞으로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특별한 경우는 내가 뭐 하고 싶어 이런 경우도 있지만, 꿈이라는 게 어디 그냥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유동적이라서 항상 바뀌고, 또 자기가 보는 시야라고 하는 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주위 환경에서 밖에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꿈이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자기 꿈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와 목적이 확실하다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긍정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요, 이 결과보다는 그 과정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가 어떤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이 더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지만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네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많이 강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 입시 위주의 스트레스에서 좀 그나마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들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특히 아이들이 부모한테 가장 큰 이제 그 불만이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좀 하면 그래 당연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좀 못하면 그렇게 혼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게 좀 잘하면 대폭 칭찬을 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뭘 잘못하나 이것만 보고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자식들에게 이렇게 격려와 칭찬을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이렇게 훈육하는 거 있잖아요. 훈육하는 문화가 너무 이렇게 왜 종아리 때리고 이런 훈육하는 문화가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입시 스트레스에서 우울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결과보다는 이제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교육적인 어떤 그런 그거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아이들에게 이 칭찬을 좀 많이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이 생기는 유발 요인 중에서 그 가정폭력 있잖아요. 가정폭력도 이 아이들 우울증을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 간의 불화, 요즘에 그 이혼 부부가 굉장히, 이혼 부부도 한 20% 된다 그러죠? 네. 한 예식장에 하루에 10쌍이 결혼하면 그 중에 2쌍은 몇 년 이내에 이혼한다는 거 아닙니까? 20% 정도가 이혼을 한대요. 그러니까 청소년 자살률과 맞먹잖아요? 그죠? 같은 20%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회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부모의 이혼이나 어떤 불화, 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엄격하고 처벌적인 교육 형태, 부모님들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아이들 중에서 그 우울증에서 비롯된 증상이긴 한데 그 틱장이라고 있어요. 틱장이. 그 알죠? 어떻게 하면 막 이러기도 하고 막 눈을 막 찡그리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틱장에 있는 애들 대부분 우울증 있는 애들 많아요. 틱장에 있는 애들이. 근데 틱 되게 많잖아요. 근데 틱장에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 집안을 보면 아빠가 굉장히 무서운 애들 많아요. 아빠가 굉장히 무서운 집안의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그 아빠에 대한 어떤 공포라든지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것이 이제 불안과 공포에서 이제 우울증으로 발전되면서 이 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거를. 그래서 이 틱장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치료를 할 때는 꼭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해요. 특히 아빠를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와 대화를 꼭 저희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이거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이 아이에게 격려와 칭찬만 하는 이야기. 혼을 내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엄격하고 처벌적인 교육도 우울증에, 이제 아이들의 우울증에 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간에 이혼을 하잖아요. 이혼을 하는데 어떤 부부들은 그 아이들한테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막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너희 아빠가 진짜 못난 사람이다. 또는 너희 엄마는 진짜 표독해. 그래서 나는 너희 아빠를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어떤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그 아이에게 표출을 하게 되면은 아이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이 마음속에 그 분노가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크면서 점점 더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울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문제, 입시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 또 교우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집안에서의 가정 불화,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 자라면서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유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우울증 하니까 우리가 우울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가지고 우울증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단순한 우울증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울한 감정과 우울증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울한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야말로 감수성이 예민한 거예요. 어저께
상가집에 다녀왔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다가 살만하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너무너무 아쉽고 이제 불쌍해서 많이 울고 왔어요. 많이 울고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마음이 축 가라앉아가지고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오후 되니까 좀 이제 점점 좀 잊게 되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잠깐 마음이 가라앉는 거는 우울증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가지고 나 우울증인가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우울한 감정이에요. 감수성이 예민한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감정이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이런 정도로 우울증을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울증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이제 주요 우울장애라고 하는 게 있고, 감정 부전장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요 우울장애라는 거는 정말로 우울해가지고요, 너무 우울증이 심각해가지고 막 망상이나 환청이나 이런 게 들리고 막 정말 막 죽고 싶고 이런 게 엄청나게 심한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정 부전 장애라고 하는 거는 그런 정도 심한 정도는 아닌데 그냥 우울한 감정, 우울한 생각이 그냥 몇 년 동안 쭉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이 되면서 내가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감정 부전 장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요 우울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좀 이렇게 심각하게 해야 되겠죠. 환상과 망상도 막 들리고, 환상도 보이고, 난청도 막 이 탄청도 들리고, 막 그런 증상들이니까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그 환자 한 분이 왔는데 이 상가집에 다녀온 다음부터는 이 상가집에 다녀와서 졸도라고 했대요. 거기서 이제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상가집에서. 돌아가신 분의 망령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졸도를 했어요. 졸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상가집에 갈 때마다 그 죽은 사람의 그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망상이잖아요. 그죠? 환상이잖아요. 실제로 없는 건데 있는 것까지 보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크게 넓은 의미에서는 주요 우울 장애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쭉 치료를 해서 좋아진 어떤 그런 예가 있었는데, 어제 그런 경우가 주요 우울 장애고, 대부분의 경우는 감정 부정 장애라고 해서 오랜 시간 동안 내 마음을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들어오는, 뭐 환상이 보인다거나 망상이 보인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내 마음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무겁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극성 우울증이라는 게 있고 양극성 우울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단극성 우울증이라는 거는 그냥 마음이 우울한 거고요. 양극성 우울증이라는 건 조울증이에요. 마음이 갑자기 막 좋아가지고 막 그냥 의욕이 생겨가지고 넘쳐가지고 막 칠렐레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또 훅 가라앉아가지고 이렇게 디프레션 돼가지고 이렇게 쭉 가라앉는,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예요. 이걸 양극성이라고 하는데, 이 한방에서는 이거를 이제 장조증이라고 해요.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거를 반복한다. 그래서 이게 꼭 그 양극성 조울증이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증상이 보통 갱년기 때 많이 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갱년기 때 이런 우울증이 또 많이 생겨요. 나이 먹고서도 30대 넘어도 그런 게 또 와요. 오, 많이 오죠? 예, 많이 옵니다. 갱년기가요? 그렇죠. 예, 그런 증상들이 많이 옵니다. 어릴 때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청소년들의 우울증 실태가 2010년도에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중고생들의 50%가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한의원에서 그 청소년들 우울증 설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걸로 이제 아마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세상에 그 중고등학생들의 50% 정도가 우울증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청소년 정신 건강이 그만큼 지금 많이
멍들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20% 정도가 치료를 꼭 해야 될 중증 우울증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반에 너희 반 몇 명이 지금? 37년 40명이라고 치고 20%면 몇 명이야? 8명이지? 맞나? 그지? 8명 정도가 당장 치료를 해야 될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그 정도 아이들이 자해 충동이나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이 우울증의 실태다.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한 70% 정도는 항상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나 학교 가기 정말 싫어. 너무 스트레스 많고 정말 우울하고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특별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의연하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워낙에 요즘에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 라고 이제 의연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청소년기의 우울증이 생기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신체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 시기잖아요. 그런 시기에 이제 그 입시 어떤 스트레스가 오다 보니까 그런 이제 증상이 되고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또 이제 그게 성적인 충동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2차 성적이 발생한 다음부터 성적인 충동이 생기는데 어른들은 그 아이를 어린애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린애 아직까지도. 근데 애는 벌써 몸은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죄의식이 생겨요. 속으로. 나는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들 알겠지만 사춘기 때 아이들이 이제 자의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했을 때 막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막 속으로 막 숨고 이렇게 창피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하는 거하고 아이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괴리가 있는 거죠. 아이는 벌써 몸이 다 커가지고 어른같이 됐는데 부모는 아직까지 아이를 애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또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다 그런 거예요. 잘 컸으니까 머리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뭡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도요 엄마 말 잘 듣지 않아요. 엄마 말이 귀에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엄마는 나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난 이미 많이 컸는데 엄마는 나를 아직까지도 어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와는 말을 섞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윽박 지른다거나 어떤 그런 폭력적인 훈육으로 이제 일과 한다면 아이는 우울증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이해를 이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아이들이 매년마다 학년이 한 학년씩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 반의 짱도 바뀌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직업이 군인이거나 경찰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자꾸 이제 그 보직을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전학을 많이 가는 아이들도 이런 우울증이 오기가 쉬워요. 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 중에서 우울증이 잘 생기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이 잘 생기는 성격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저 생각 들었죠. 착하다고. 내가 착하다고. 그러니까 많이 오는데 하지만 기준은 여기 절대 우울증이 오지 않는 몇 명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착한 사람들이 이 우울증이 많이 오게 돼 있어요. 착한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치료한 사람 중에서 학창 시절에 자기가 너무 잘못해가지고 친구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른 됐는데. 그때 내가 친구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은 그 친구를 보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울증이 생긴 것이 성인이 돼서도 지금도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착해요. 그죠?
수없이 많이 친구들한테 상처를 주고 해도 전혀 누나나 까딱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아가씨는 학교 다닐 때 남에게 상처 줘서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 괴로운 마음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치료가 안 돼가지고 우울증약도 먹고 해도 안 돼가지고 뭐 이래저래 해서 저희 한의원 왔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착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착하잖아요. 착한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이 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우울증 증상이 보인다면 걔는 착한 아이예요.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칭찬해줘야 돼요. 너는 정말 착한 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참 이상한 거는 왜 아이를 혼내기 먼저 하는지 모르겠어. 너 왜 그랬니? 이러잖아. 너 왜 그렇게 했어? 그게 아니고 네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울증이 왔다고 하면 일단 그 아이는 착한 아이예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지금 제가 치료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가 착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라.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요. 이제 예전에 제가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를 치료한 적이 있었는데 얘가 전교에서 2등만 하는 아이예요. 이제 서울 중학교에서 2등만 하는 아이인데 갑자기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자아이. 그러니까 엄마가 한 번도 얘를 공부 때문에 학교 일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학교 가기 싫다고 그냥 이게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교우관계예요, 교우관계. 네. 친구들이 자기를 소위 이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인물도 애가 이쁘고 공부 잘하고 이러니까 친구들이 좋아할 리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세이 많이 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너는 정말로 착한 아이로구나.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나 말에 영향받지 말고 너는 네 갈 길을 가라. 그러니까 너의 인생을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말 한마디에 네가 흔들린다면 네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그 친구 인생을 사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 친구가 화나서 말을 하거나 그 친구가 나한테 너 오늘 너무 이뻐 죽겠어. 그럼 나 자기가 이쁜 거고. 그 친구가 오늘 나한테 너 미워 죽겠어. 그럼 나를 미운 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친구가 나한테 이쁘다 그러면 내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 친구가 나한테 이쁘다 그러면 내가 이뻐지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는 그런 말이 잘 통해요. 여기서 잘 통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줬어요. 그래서 약속도 하고 도장 찍고 이렇게 이제 하고서 했는데 그게 많이 좋아졌어요. 어쨌든 그렇게 착한 아이들이 상처를 받으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 이렇게 용기를 심어주고 하는 그런 치료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울증이 잘 생긴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면 반대로 또 비슷한 건데 완벽한 성격이에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 왜 까칠한 그 아이 있잖아요. 아이 중에서 왜 까칠한 아이들, 까칠하고 완벽주의자 아이들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야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번 꺾이면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번 꺾이면 이 멘붕이 되어버려요. 멘붕. 그래서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우울증이 잘 생기게 해줬다. 그런 겁니다. 그래 이제 어떤 아이가 있냐면은 이제 걔는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된 남자아이인데 걔도 뭐 전국 모의고사에서 뭐 거의 뭐 상위권을 달리는 공부 잘하는 아이예요. 남자아이인데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 그런 아이인데 이제 갑자기 공부를 못하겠다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엄마가
마찬가지예요. 한 번 속도 새기지 않고 진짜로 남의 집 아이들이 남의 집 엄마가 엄친아로 항상 소개했던 그런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이인데 그 데려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공부를 못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자꾸 과거의 후회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후회 때문에 현재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애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또 이런 아이들은 저희가 어떻게 치료하냐면 이제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현재 집중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명상도 시키고 호흡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인식하고 그렇게 하는 거기에만 집중하는 그런 어떤 치료를 하는데 그 아이들 역시 그렇게 치료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자존심이 강하고 이런 아이들이 이 똑똑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이런 아이들이 어떤 일을 닥쳤을 때 꺾이면 헤어날 수 없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이런 아이들한테는 근데 이런 아이들 특징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을 많이 해요. 바보같이 그것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다가 과거 일이 떠오르면서 맞아 쪼다가시 내가 그때 그거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정말 이렇게 혼자 확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웃겨. 과거 일인데 이미 상하지가 없잖아요.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거 가만히 두고 과거 일 때문에 막 자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과거 일조차도 자기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어떻게 많이 이야기하냐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재에 집중하는 거 하고 본인 스스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칭찬과 격려도 습관입니다. 자책도 습관이에요. 나를 자책하는 것도 하다 보면 계속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칭찬과 격려도 하다 보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 잘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칭찬과 격려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잘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어떨 때 격려를 하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잘 안 됐을 때 격려하는 거예요. 그죠? 칭찬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잘하면 그때는 대폭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그런 생각이 올라와서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거를 딱 맞고 내가 현재 집중했어요. 잘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잘 안 됐어요. 거기 끌려가가지고 다시 또 막 괴롭고 공부도 안 되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이전같이 자기를 타박하거나 자기를 혼내지 말고 격려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어.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틀리지 않니? 지금의 나는 그런 망상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잖아. 잘 안 됐더라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왜? 내가 하고자 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해서 이제 많이 좋아진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쨌든 완벽주의자, 까칠한 애들, 이런 학생들은 꺾이면은 우울증이 생기기가 쉽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아이들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엄마 아빠들이 내가 우울증이 있나 하고 의심해 볼 수 있는가 증상들이 있어요. 이 첫 번째 공부 잘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성적이 떨어져요. 일단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게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공부 잘하는 네가 그런 경우는 아니잖아. 이제 이렇게 잘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떨어진다 하면은 이게 우울증이 아닌가 일단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엄마 나 요즘에 갑자기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 또 요즘 들어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갑자기 공부할 의욕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을 막 이야기하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울증이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거 우리가 흔히 가면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우울증을 표시하지 않고 다른 증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인들은 우울증이 있는데 그걸 남들에게 그것이 내가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하고 한숨을 쉰다거나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웃는다거나. 그러니까 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막 웃고 이런 사람들은요 우울증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의심을 인과관계 없이 그냥 웃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울증을 숨기기 위해서 이게 웃거나 이런 걸로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이거 가면 우울증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아픈 거 있죠, 왜 어머니들이, 시어머니들이나 친정어머니가 막 여기 아파 저기 아파 막상 잘 놀러 간단 말이에요. 단풍놀이 꿈놀이 때는 맞잖아, 그죠? 단풍놀이나 꿈놀이 갈 때는 잘 다니는데 이제 오랜만에 뵈러 가면은 막 사람 판가면 다 아프다 그래요. 이거 어디 아파서 치료하러 가는 게 아니고 마음의 병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엄마 요즘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 네, 요즘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했을 때 정말 얘가 집중이 안 되는 무엇이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혹시 우울증이 있지 않을까 한번 의심을 해도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음식을 먹는 게 막 평상시에 안 그러던 애들이 요즘 와서 막 그냥 이렇게 많이 먹는 애들이 있어요. 막 음식을 막 급하게 많이 먹기도 하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면 잘 먹다가 갑자기 요즘에 밥을 안 먹어요. 입맛이 없다고 그래요. 둘 다 똑같은 건데 이것도 역시 우울증이 있을 때 나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돼요. 먹는 걸로 이거 푸는 아이도 있고 반대로 또 입맛이 떨어지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걸 체질 따라 틀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우울증에서 볼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 먹는 걸 봐도 아이들이 그런 게 있나 없나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딸내미 잘 생각해봐. 요즘 와서 이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먹는다면은 얘가 그런 게 있지 않은 걸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잘 자다가 잠 자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거나 잠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또는 이게 꿈을 좀 많이 꾸다가 도중에 많이 깬다거나 도중에 깨면 다시 또 못 잔다거나 또 꿈속에서 헤매다가 막 갑자기 확 일어난다거나 가위를 눌린다거나 이렇게 잠자는 어떤 형태가 예전과 틀려졌을 때 이것도 일단 우울증이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이 충동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어른들은요 보통 자살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우울증이 있어도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버리고 가기에 조금 아까운 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장가 시집 보낼 자식이 있다거나 또는 무슨 더 키워야 될 뭐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거 하잖아요. 자식 때문에 산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우울증에 시달리더라도 극단적으로 자살한다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있긴 하지만 근데 아이들은 성격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그렇고 이 우울증이 생겼을 때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자해를 하는 거 있잖아요. 담배 불로 켠다거나 이렇게 막 칼로 긋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 우울증을 이렇게 가면 우울증과 같이 이렇게 우울증을 표현하는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울증이 있을 때 아이들이 나 우울증이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행동이나 또는 자해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 우울증으로서의 가면 우울증으로서의 어떤 우울증을 알 수 있는 그런 행태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드라마 학교 있잖아요. 학교 보세요 혹시? 드라마 학교 보니? 그 학교 저희 딸이 그 학교를 드라마 좋아해요. 나오는 남자 주인공 둘이 굉장히 잘생겼더라고요. 저의 라이벌입니다. 애들 보는 드라마. 네, 거기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 둘이요. 제 딸내미 하는 얘기 아빠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저희 라이벌이에요.
근데 학교를 보면 이 좀 과장된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거기 뭐 폭력적인 내용도 있고 또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학생들과의 관계나 선생님들의 관계가 굉장히 좀 이렇게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이야기 들어보면 과장된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순화시킨 거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교의 모습하고 지금 학교하고는 굉장히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순화해서 나온 학교의 그 학교 드라마의 모습이 저희가 볼 때는 너무 과장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볼 때는 옛날 학교 다닐 때 눈으로 아이를 보기 때문에 지금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들이 한마디로 가소로운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기들을. 그치? 너무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우울증이 있다면, 이제 우울증 진단이 나왔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일단 진솔한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가. 근데 그 아이들 이야기 들어보면 부모님과는 대화가 안 된다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를 바라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려놓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근데 들어주다 보면 뭐가 막 올라와요. 왜? 우리 아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놓고 그냥 들어줘야 돼요. 마치 내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기 성당에 가면 고해성사 할 때 그 신부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들어주잖아요. 네, 들어주잖아요. 들어주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뭐 크게 뭐 이야기해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내려놓고 가만히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 와가지고 이야기를 그렇게 다 하는 것만 해도 일정 부분은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아이 이야기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고 같이 교감하고 공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라고 얘기해줘요. 이 용기를 가지고 피하지 말고 바라보라고. 내가 도와줄게.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용기 있게 바라봐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과 그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먹는 습관과 뭐 잠자는 습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엄마와 아빠와 어른들과의 교감이 잘 되면은 그 뒤에는 이제 뭐 이렇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같이 이제 선생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딱 두 가지입니다. 치료에서는요,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청소년들과 이 허심탄회한 대화, 특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대로 들어주는 거.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해줘요. 그러니까 잠자는 습관과 먹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